또 해군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 많이 기자화되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해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님 남진희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성경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엘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희들 세대 저희들이 제가 70인데 52년 전쟁이 나는 시기에 저희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26년생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태어났고 그 앞에 세대에 보면 조선 말기에 태어났던 할아버지 세대잖아요. 그 세대 되는데 우리는 세대 때 전쟁을 할 때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까지는 그래도 좀 아는데 이 지금 청년 세대는 전혀 전쟁이 뭔지 이런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 3절 말씀 같이 우리 자녀에게 말하고 또 계속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를 알아야지 지금도 북한이라든가 중국 이렇게 여러 강대국하고 같이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성경적 말씀을 준비했고요. 옆에 바다를 품은 백두산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은 옆에 보면 최영섭이라고 작가가 돼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최영섭 씨가 그 최재형 감사원장 현재 감사원장 아버님 되시는 분입니다. 현재 93세 되는데 마지막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분이 이 백두산 함의 배에 탔었어요. 그래서 배에 타서 6.25 전투를 직접 경험을 해서 그 얘기를 생동감 있게 많이 하고 계시고 또 TV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서 강연을 많이 자기가 직접 겪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 책도 제가 참고를 했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요 자료는 전부 다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해군본부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자료실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해군을 우리나라에 1945년도에 해방된 이후에 해군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손원일 제독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 손정도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역사 속의 해군 5개 6.25 있을 때 대한해협 도솔지구 전투 요 전투 수를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하고 뭐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 얘기도 잠깐 언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손원일 제독을 해군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9년 5월 5일 평양에서 출생하셨는데 1916년 18년까지 서울 정동교회에서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님인데 거기서 서울에서 정동교회에서 담임할 때에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다가 일제시대 때 이 손정도 목사님이 정동교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상해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해 가서 길림육문중학교 다니고 거기서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중앙대학교 상해에 있는 중국 중앙대학교입니다. 거기 항해과를 졸업받고 독일로 가서 람세스 2등 항해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서울에 와가지고 홍은혜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서울 감리신학교를 나오신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거기 서울에서 서울 감신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해군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홍은혜 여사님은 해군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1917년도에 100세까지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손원일 제독이 이제 앞 밑에도 있지만은 귀국해가지고 해사대 결정하고 해병대하고 해군 참모총장 만들고 하면서
이 여사님 홍은혜 여사님하고 이제 결혼해서 해군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가 노래가 하나도 없다 해서 만드는 노래가 아까 저 들어듣던 바다로 가자 그 노래입니다. 그 해군의 최초 군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공군에 가면은 빨간 마후라 이렇게 우리 육군은 진짜 사나이 이런 노래를 많이 하는데 해군은 바다로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군가를 만드는 분이 이 손원일 제독하고 어머니 저 부인 홍은혜 여사가 작곡을 했습니다. 들려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몸과 마음을 다 천하니 바다의 용사들아 또 달고 나가자 어대양 적끝까지 나가자 푸른 바다로 우리의 사명은 영일세 지키자 이 바다 예, 이런 노래입니다. 군가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해군이 돼서 바다를 지키는 그런 사나이가 되자는 노래로 아주 군에서 신망이 두텁고요. 우리 해군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바다에 옛날엔 지금은 여군이 있지만 옛날엔 남자들 군인들만 있었잖아요. 그럼 바다로 가면 배를 타고 해군이 바다로 나가면 금방 갔다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게 아니고 한번 배 타고 나가면 6개월씩, 1년씩, 2년씩 걸립니다. 한번 해양으로 나가면 훈련 나가고 그러면은 그 가족하고 아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남편이 바다 가고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돌볼 사람을 누가 돌보느냐? 부대에 다 간부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돌볼 사람이 그 부대 안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 남자들이 또 여자분들 자녀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임무를 누가 하느냐면 군 교회, 해군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이 군 간부 좀 이제 장군 되고 높으신 분들 부인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가정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 바다로 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무나 막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여자분들하고 주로 많이 결혼을 해서 해군에 가면은 거의 교회 부인들이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왜 그랬냐면 최초에 이 해군 참모총장 대신 이 홍은혜 여사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오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다 가족들 다 먹고 애들 다 끌어막아가지고 남편 무사히 들어오고 잘 들어오길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의 힘이 해군을 만드는 동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손원일 제독이 보면 해군 45년도에 해병 병단 11월 11일에 만드는데 11월 10일이라는 데도 이제 숫자에 그 좀 있더라고. 11 하면 선비 사자가 돼요. 그래서 한문으로 10일 그러면 그걸 두 개 해서 해병 병단이라는 것을 창설했고 그래서 해군 창설일은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총사령관 해군 참모총장하고 50년 4월 11일 오늘 얘기하려는 백두산 함을 구입하게 됩니다. 미국 가서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에 참선을 했고 5대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80년 2월 15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서울 국립묘지에 안정되어 있는데 그림에 보면 그 앞에 군복 입은 분이 그 손원일 제독이고요. 그 우측에 있는 여사님이 100세 돌아가신 홍은혜 여사님입니다. 2019년도 8월 달에 호국 영웅으로 그렇게 해군이 남자만 군인이라고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분들도 자녀를 다 이렇게 돌보고 하려면 여자가 군대 생활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홍은혜 여사를 2019년도 호국 영웅이라고 그런 칭호를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족 사진인데 가족 사진은 그 뒤에 있는 분이 아버님 송정도 목사님이시고요. 그 앞에 이제 부인이고 여사님 아들 둘인데 저 옆에 서 있는 아들이 손원일 제독이 되겠습니다.
그 앉아 있는 분은 뒤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이제 손원일 제독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182년 7월달에 평양 강서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자녀는 손진실, 손성실, 손원일, 손원태, 손인식 이렇게 5분이 계십니다. 이게 셋째 손원일이가 그 해군 제독이고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장을 했고요. 그때 손원태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의학 박사에서 미국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이분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손원태 관련된 얘기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특히 이 손정도 목사님은 평양 남산현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서 청년부장을 했는데 평양 대부흥회 할 때 이 손정도 목사님이 서울, 인천, 수원 여기 천안까지 내려와서 청년들을 전부 평양 대부흥회 할 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때 20대. 근데 그 20대 부흥회의 주관이 됐던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리교는 남산현 교회지만 그 장로교는 장대현 교회라고 장로교도 같이 평양 대부흥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회의 중심을 쓸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1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협성 신학 감리교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동대문 교회에서 목사 심으로 하실 때 아주 유명한 김상옥 의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김상옥 의사님은 지금도 뭐 거기 현직에 계신 분들이 거기 회장하고 계시고 지원 회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동상이 있습니다.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바로 김상옥 의사입니다. 아십니까? 총잡이 조선 총잡이라 그래서 종로경찰서 습격도 하울 뿐만 아니라 뭐 김구, 조수왕, 이시영 이런 여러 우리 독립 애국 지사님들하고 다 연계해서 일을 했던 분이 김상옥 의사님이신데 이분이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할 때 이분을 키워내신 분이 바로 이 손정도 목사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1915년에 18년에 정동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유관순 아시잖아요. 열사님이 이화학당을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이화학당하고 아펜젤러 우리 선교사님이 만드는 배제학당이 있었는데 그 배제학당, 이화학당에 다니시는 학생들이 다닌 교회가 전부 정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창기에 이분들이 그 영향을 송전도 목사님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화학당 거기에서 아주 유관순 지금도 뭐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떻든 이런 분들을 신앙 교육을 단단하게 시킨 분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정동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다가 3년간 담임 목사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간계 상해로 가셨어요. 그래서 상하이 가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국회의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 뭐 수반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도 했었고요. 초대 임시. 그다음에 이제 그때 대한민국 임시 헌정이라는 것을 최초의 헌법인데 이거를 이제 손정도 목사님이 만들어서 거기서 의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국회의장이죠. 현 정부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그 건국일을 이날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리기 때문에 건국일이 48년 8월 15일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든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만드는 것은 그 당시 임시 의정원에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분이 하신 것 중에서 안중근 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흥령광성 할빈에서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해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하신 그 안중근 의사의 자녀분들이 세 분이 있었어요.
안분도, 그다음에 안준생, 안현생, 이 세 분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하면 러시아 그 연해주로 이사해서 살다가 갔다가 제일 큰 형 안분도라는 분이 이제 거기서 뭐 누가 뭐 여기 역사에 어떤 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타살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냥 뭐 병으로 했다는 얘기도 어쨌든 제일 그 안중근 의사 제일 큰 아들이 죽고 12살 때 거기서 죽죠. 그러고 나서 이 손정무도 목사님이 안 되겠다 해서 상해로 그 나머지 둘째 안준생하고 딸 안현생이 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돌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일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뒤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아버지가 34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김영직인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아들을 그 자기 부인한테 강반석이라고 부인한테 그 우리 손정도 목사님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도 이 손정도 목사님이 돌보게 됩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손정도 목사 생애와 재조명해서 기념사학회도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옆에 사진 보면 안창호 선생님 생신 때 같이 옆에 사진 찍은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김상옥 의사 그 동상이 있고요. 그 유관선 여사 사진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 손정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걸레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 걸레 정신이 뭐라? 좀 이상하네. 걸레 뭐 민족을 위해서 걸레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 흐트러질 때까지 내가 닦을 때까지 다 해서 걸레가 되라 할 정도로 걸레가 되겠다. 본인은 그런 자신을 낮추고 걸레는 깨끗해야지 다른 걸 닦지 않습니까? 걸레 지저분한 거 닦아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섬기고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그런 걸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 걸레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걸레가 되고 하는 걸레 정신 사상을 굉장히 일깨워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다. 또 뭐 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다 하는 우리나라를 최초 만들 때부터 또 해군을 만드는 분도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군을 만들었고 또 아까 했던 그런 부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군을 계속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와 이런 해군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돕는 그런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손정도 목사 얘기 한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34살에 김일성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숭실학교에서 손정도 목사하고 같이 김영직하고 김일성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선후배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김일성 아버지가 34살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강반소 이제 김영직이 유언에 따라서 13살짜리 이 김일성을 손정도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돌봐달라고 부인이 강반석 얘기하는데 강반석 이 부인은 그 반석이라는 게 좀 교회 같지 않아요? 예, 교회 같은 이름인데 원래 장로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동생도 목사님하고 이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미국 선교사가 너 이름을 반석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저는 몰랐는데 여기 얼마 전에 그 뭐죠 TV에 북한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에 보니까 강반석이라는 이름은 본인 이름이 아니고 선교사가 이렇게 이름을 져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일성 어머님도 굉장히 그 뭐라 하면 신앙이 좋았던 그런 분으로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 돌보는데 이
자녀들이 5분, 우리 손정도 목사님 자녀가 5인데 5하고 또 이 김일성이 하고 같이 길림 육문 중학교에 다니는데 뭐 우리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을 아주 친아들 같이 정말 양아들 친아들 할 거 없이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가리키고 똑같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김일성이가 이제 79세인가 생일할 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도 내가 우리 손정도 목사님은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자서전에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79세 때에 이 손원태라는 분이 이제 그 아까 손원일 손정도의 둘째 아들인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김일성한테. 내가 좀 너 하고는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초청을 김일성이 해가지고 79세 생신할 때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하고 손원태 박사하고 같이 만나서 끌어안고 막 얼마나 좀 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거기서 해서 거기서 만난 다음에 이 손원태 박사가 지은 책이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 이런 책인데, 북한에서는 자기가 그때 만날 때 중학교 길림중학교 다닐 때는 김성주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계속 다녔는데 이게 김일성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북한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길림 거기 같이 다닐 때 성가대도 같이 하고 또 그 여기 우리 손월 제독님은 거기 학생회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집안에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사진 보면은 그 강반석이라는 여사하고 김형기라고 선생 북한에 지금 열사하고 무역에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강반석이 김일성의 어머님은 김일성에게 만든 주체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주체라는 게 하나님, 예수라고 모든 게 똑같아요. 김일성이가 무슨 나뭇잎 이렇게 타고 강을 건넜다든가 또 솥방울 가지고 떡을 만들고 솥방울 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뭐 쌀을 만들고 이런 걸 했다든가 이런 뭐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 같은 역할을 자기가 했다라고 이제 김일성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자기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반석이를 뭐 같이 생각하냐면 마리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다. 그래 북한에서는 강반석을 마리아 같이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탈북자들이 또 그런 증언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주체사상을 교회 우리 성경 바이블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최고의 주체를 김일성에도 반석에다 자기 올려 하고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처럼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북한이 종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상한 이념적인 시스템 속에서 지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주체사상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어릴 때 그걸 기준에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꾸 우리가 이게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원태 박사는 그 후에 김일성이가 너 여기 와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북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겠다 해서 몇 년 후에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살다가 여기 옆에 사진에 있잖아요.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나오는 손원태 선생 애국지사 해가지고 2004년도에 거기 북한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손원태 선생은 북한 지역에 거기 북한 애국지사 묘역에 같이 있고, 우리 손정도 우리 목사님은 서울에 국립묘지에 있고, 그래서 형제들이지만 이 남북한이 떨어져서 서로 애국지사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지금 돼 있다라고 한 조금 우리가 해서 우리 손정도 목사님도 정말 애국지사고 그 아들 우리 손원일 제독님도 애국지사고 부인도 그렇고 다 애국지사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 손원태 선생은 김일성이 좀 이렇게 해서 옛날에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그래도 좀 꺼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역사 속의 해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1945년부터 1950년 요 사이를 창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원일 제도께서 해병병단을 창단하면서 바다를 지키는 그런 군인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천, 목포, 묵호 뭐 이렇게 각 항구에 해군 기지가 만들어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과 동시에 해군으로 정식 발족이 되고 또 해군 참모총장이 손원일 제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4월 15일 날 해병대가 창설되게 되는데 45년에서 50년 사이에 해군은 해병대 해군 이런 거는 진주, 제주지구 공비터보 작전. 그래서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45년서부터 50년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북한의 공비와 토벌.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있을 때 또 러시아 소련 가서 배울 때 이런 그 후방 지역에서 침투해서 작전하는 우리 얘기하면 뭐 유격 작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그런 거를 실제로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많은 후방 지역에 공비들을 많이 보내고 군사 공비다 장비를 다 갖춘 군인들입니다. 후방에 침투시켜 가지고 후방 교란 작전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를 토벌하는데 해병대가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50년에서 53년까지 전쟁할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전한 건 옥계 해전, 대한해협 해전 이런 게 있었고 뭐 해병대 해군에서 제일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죠. 여기 손원일 아까 제독 참모총장도 여기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한반도 전 해역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얘기.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해군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미국 7함대가 왔잖아요. 미국 함대가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이렇게 함대가 미국 배가 군함들이 들어오니까 군함에서는 뭐 합니까? 폭격을 합니다. 섬에다가 폭격을 하고 육지로도 폭격을 합니다. 이 땅에만 폭격하면 괜찮은데 바다에 있는 섬들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군들이 미군들하고 우리 해병대가 타가지고 이제 해군 작전을 하게 되는데 가면은 다 도망가 버리고 섬에 가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해군 섬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바다는 완전히 전부 어디가 됐냐 우리 미군 해병대가 다 장악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우리가 NLL 그런 로스 리미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북방 한계선이라고 서해안에 얘기하잖아요. 요즘 많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만들 때 백령도, 연평도 이 선을 38선 이남에 옛날에 전쟁하기 전에도 우리 섬이었기 때문에 이걸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걸로 하고 그 외에 평안남도, 평양 그 우로 있는 초도, 신미도, 가도 이런 섬들이 있어요. 그런 섬들은 우리가 해병대가 했지만 거길 철수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 다 나와라. 이게 나온 뒤에 라인을 이렇게 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전 협정이 된 뒤에 이 NLL을 근 건 한 달 후에 다 철수시키고 나중에 NLL을 유엔 군사령관이 이렇게 긋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김일성하고 휴전한 뒤이기 때문에 같이 토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라인을 전부 김일성이도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도 다 인정을 했던 라인이 NL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유엔군이나 우리 국군은 이 선 북쪽으로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제한선이었는데 이거를 해상 분계선으로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죽고 나니까 김정일이가 우리 뭔 소리요? 이건 좀 너무 너희들 마음대로 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문제가 그 후에 많이 됐었죠. 그 서해안은 NLL하고 동해안 지역에는 여기에 이제 백선엽 장군 잘 아시잖아요. 백세로 지난번에 돌아가셨는데 이 백선엽 장군이 거기서 사단장 하면서 계속 공격해서 해안포 해군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해 올려왔기 때문에
38선이 양양입니다. 양양인데 얼마나 올라갔어요? 고성 금강산 앞에까지 다 이렇게 통일전망대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를 우리가 뺏을 수가 있었고, 우리 백선엽 장군이 거기서 제가 대대장을 할 때 거기 왔었어요. 와서 만나서 금강산 저기도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저기도 공격해서 우리가 뺐자. 근데 우리 백선엽 장군이 거기다가 금강산에다 한포 사격하면 산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포 사격 금강산에 하려고 그러는 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안 했다. 그런 얘기를 백선엽 장군한테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이고 서해안 해군 작전이 해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많이 해안을 바다를 전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이런 작전을 할 수 있었고,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판문점, 거기는 회담을 하는 장소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짝도 올라가고 이 짝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도설잔 지구 전투 등 여러 가지 그 전투가 있고요. 기심 잡는 해병이다, 이런 위용을 가시한 게 6.25 전투였습니다. 다음 이제 해군 발전기라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하면서 이제 배도 만들고 경비선도 만들고 구축반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원해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하는 게 역사 속의 해군 3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속의 해군 지금 1990년도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 해군이 말도 못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잠수함들 만들고 초계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정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배지만, 이런 배들을 전부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실전에 배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태평양 지역 전체,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해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은 동해안, 서해안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작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우리는 진해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니까 동해로 가려면 동해로 가고 서로 가려면 서로 가고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보다는 굉장히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런데 많고, 이 배가 90년대 이후로 너무 이제 커지고 잠수함, 구축함 막 만들다 보니까 진해가 너무 연해니까 얕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서귀포에 거기는 한라산이 있고 바다가 깊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해군 기지를 지난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그 반대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군 기지 만들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일본 뭐 동해, 서해로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이런 큰 이순신함 뭐 이런 큰 배들을 그런 데다가 놓고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만을 위한 그런 해군이 아니고 어디 나라도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속의 해군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이제 옥계지구 전투입니다. 6.25 전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옥계지구 전투부터 잠깐 해군이 한 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북한이 남침해 때는 증거가 뭡니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옥계지구 전투 같은 경우에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하게 되는데, 남침하려면 그냥 이렇게 남침한 것이 아니라 바다로도 남침하고 공중으로도 남침하고 땅으로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랬는데 벌써 새벽 3시에 옥계지구, 옥계가 아니면 정동진, 동해안 강릉 있는 데죠. 정동진, 옥계, 금진 있는데 거기 항에 벌써 북한 배가 645 육전대라, 지금 이제 다 밝혀진 거죠. 육전대 1,800여 명이 여기 침투한 거예요. 벌써 3시에
뭐 저 5시부터 그 전에 그 6.25 그러니까 3시 전에 벌써 배로 다 들어와 가지고 육지에서 공격한 애들 협공작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척 임원에도 1,300여 명이 766 유격대가 상륙하게 되고 이런 작전을 이미 미리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북한 애들 먼저 내려온 거잖아요. 북한의 남침의 증거의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옥계지구 전투는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어난 그런 전투였는데 맨 밑에 있는 그 324라고 쓴 것이 가평정인데 여기 옥계 지역에서 상륙정 한 척을 파괴하고 이제 격파하고 노획한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고요. 그 후에 그 옥계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이니까 전적비, 전승비를 지금 그 옥계지구에 해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 바다의 전쟁이 일어난 그런 6.25 때 바다 전쟁을 한 지역이고 해군이 여기에서 바다에서만 한 게 아니고 또 육지로 침투하니까 육지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륙한 군하고도 전투를 해서 많은 전과를 올렸던 그런 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대한해협 해전입니다. 우리 저 손 집사님 이것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 특별히 여기는 좀 여러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해군은 지상군 남친기에서 30분 전에 이미 바다를 통해서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많은 뭐 육전대 아까 말씀드린 유격대가 이게 상륙한다라는 그 보고를 받고 해군본부 해군참모총재 해군본부에서 백두산 701함 출동을 해라. 이 백두산 701함이 저 진해에 있었거든요. 진해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해안으로 6월 25일 날 새벽에 쭉 출동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저 백두산 701함이 6월 24일 날 진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훈련하다가 24일 날 들어오는데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나가 막 그러니까 이거만 그래도 이제 나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나가는데 그때 나간 병사들하고 장교들이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회가 배가 그 백두산 701이라는 이 우리나라 최초의 포를 다룬 그런 함대입니다. 이게 이제 백두산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이거 백두산 함에 대한 자세한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전 경관은 요 그림인데 빨간 거는 적함정이고요. 이 적함정은 소련이죠. 소련 함정에다가 이렇게 부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함 긴급 출동해가지고 이게 또 피하 식별을 해야 되는 이게 부산까지 나타났다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왜 부산에 저 소련 배가 왜 나타나느냐? 이게 중국 배도 아니고 이건 배가 이상하다 하고 보고를 하고 이거 격침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26일 하루 지난 다음에 26일 날 0시 10분에 해군본부로 사격 명령을 받고 교전을 해서 이제 완전히 침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배가 적배하고 아군 배가 왔다 갔다 한 그림이 옆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언제 발견하고 검은 연기 어디서 발견하고 어디서 격침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아까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교전 결과 600명, 교전 결과 백두산 완성이라는 건 그죠? 그 그림입니다. 북계군 600명이 무장병력으로 탑승한 그런 1000톤급 소련제 배가 부산항에 나타났던 겁니다. 새벽에 25일 날.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저 동해안에만 나타난 줄 알았더니 부산에도 이런 배가 나타난 거예요. 예? 600명이라는 인원을 타고. 그래서 여기서 교전을 해서 싸웠는데 졌죠. 그래서 중간에 함몰시켰죠. 그때 이제 전사하신 분이 전병익 중사와 김창학 하사가 전사했는데 그 후에 3.3인치 포를 후에 있죠. 저 포는 지금 해군사관학교 가면 연병장 가에 거기다가 이제 저 포를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최초로 북한에 600명 탄
소련제 이 배를 침몰시킨 그 포다 해서 해사 생도들이 이제 보면서 하고 알고 이렇게 하죠. 예. 다음 이제 이 백두산 함이 어떻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우리나라 6.25 때 뭐 이게 어떻게 3년 만에 배가 없잖아요. 만든 것도 아니고 북한에 미국 애들 준비한 상선 몇 개만 뒀지 뭐 전투함은 안 줬거든요. 배가 없는데 이제 해군이 창설되고 이 홍은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하고 전부 다 해서 해군들이 모금 활동을 합니다. 49년 6월 1일부터 우리 배 좀 하나 사자. 전투함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15,000달러를 모금을 하고 또 가족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 이게 뭐죠? 이렇게 뭐 빨래도 해주고 이게 뭐 바느질도 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그런 거를 전개하고 교회에서 또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15,000달러 달렸는데 정부에서 45,000달러를 돈이 부족 그거 갖고 배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5,000달러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6만 달러를 가지고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이 49년 10월 1일 날 미국 가가지고 16명이 가서 배를 하나 사게 되는데 그 전투함을 가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있는 실습하는 그런 일반 학생들 교육하는 그런 배를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배 이름이 Unsigned Whitehead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화이트는 하얀 거고 헤드는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두 이렇게 백두입니다. 그래서 백두 엔사인이라는 거 사인한다는 뜻인데 그 뭐 그래서 백두호 원래 그 배를 샀더니 이름이 백두호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현지에서 49년 12월 26일 날 뉴욕에서 백두산 함이라고 명칭을 딱 부여하고 명명하고 그 배를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배만 실습선인데 포가 없잖아요. 하와이 가가지고 3인치 포를 거기다가 아까 보여준 포를 그 포를 거기다 장착해서 50년 4월 10일 날 한국 진해항에 처음 우리나라 포를 다는 그런 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사모님들이나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사올 때까지 돈 구하는 것부터 이거 나라가 이게 없으니 배도 못 사니까 가족들이 그걸 가서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군인 가족들이 이걸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사온 배가 바로 이 백두산 함이라는 그 배예요. 그 참모총장 하면서 그 여자분들이 보통 집에서 있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같이 모아서 하니까 남편들이 바다 가서 1년 2년 있다 와도 야 이상 없이 다 안전하게 애들 잘 키우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해상 교육 훈련을 한 뒤에 50년 6월 24일 날 진해항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6월 25일 날 출동하는데 24일 날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하룻밤 잤어. 아침에 나가니까 너 나가. 그래 나가다가 부산 가서 그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대한해협 해전 전승비라고 그래서 이 싸운 그 비를 부산 중앙공원에 가면 그 건립해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앞에 흉상이 없었어요. 근데 흉상을 최용남 함장이 1916년인가요? 그때 이거 뭐 좀 연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 재원 돌아가시고 나서 앞에다 흉상 만들고 일찍 돌아가셨던 그 전사자 전병익 중사하고 김장학 가사를 양쪽에 흉물을 만들어 놨다가 앞에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보완을 해가지고 흉상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부산공원에 가면 이런 거가 그때 제가 우리 황대령이 말씀하셨던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사진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한해협의 해전의 의의 다음 장입니다. 그6.25 전쟁에 대한 아주 미국에 아주 연구하신 그런 분인데
노먼 존슨이라는 분이 이 백두산함이죠. 대한해 패전 6.25 전쟁의 분수령이었고, 만일 이런 무장 선박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부산 항에 상륙을 했다 그러면 한국 전쟁은 크게 그 작전 양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6.25 전쟁할 때 다 뺏겼는데 부산만 이렇게 놔뒀었거든요. 낙동강 지역으로 다 방어하면서 이렇게 부산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내부에서부터 막 침략 안에 치고 올라가고 그랬으면 내부 이건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사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해소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다 한 가지 다 역사하신 것이다. 보면은 한 가지도 하나님이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작전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은 시초부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외국의 16개국뿐만 아니라 많은 25개 나라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전 세계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우리가 막 해달라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 물론 믿음의 대통령이 있었고 미국에도 트루먼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런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때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다 이렇게 우리 전사 연구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해군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구 이제 도솔산 지구 전투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51년 6월 4일 날 우리가 북한으로 더 공격해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 해병 1사단이 여기는 이제 양구의 도솔산입니다. 우리 여기 대전 도솔산이 아니고 양구의 해병 1사단이 아무리 해도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병 1년대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서 해라 했더니 한국군 해병 1년대가 들어가서 도솔산 공격을 했습니다. 24개 고지를 금방 그냥 탈환해 버렸어요. 6월 4일 19일까지 약 보름간 15일간 작전하면서 완전히 그 북한 애들 전과가 2263명 사살시키고 44명 생포하고 많은 무기도 노획했잖아요. 우리 피해는 나와 있지만 133명 전사 500명 부상. 그중에서 여기서 전사한 사람 중에서 중위가 한 명 있었어요. 김문정 중위라고. 이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가면 이분에 대한 동상도 있고 굉장히 이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 되면 이분을 위한 제주도의 그 행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옆에도 6월 6.25 전쟁 영웅 그런 김문성 해병대 중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고지 전투에 도솔산 지구 전투에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총에 맞아 죽었는데 끝까지 이 올라가서 공격해서 이 도솔산 지구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이 해병대는 호국 보훈의 달만 되면 이 도솔산에 모여가지고 이 전투를 이긴 거를 기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구에 가면 6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전부 해병대가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해병대라면 전역하는 해군 특이하잖아요. 막 빨간 거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쫙 양구 쫙 깔립니다. 요거 때문에 그 전역한 사람 현역할 것 없이 다 와서 활동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해서 무적 해병이다 이렇게 해주고 갔습니다. 하면서 이 김문성 중위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자세하게는 적진 않았지만 전사적으로 나온 건 여기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니까 금방 되더라, 이런 그 전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93세입니다. 우리 최재형 감사 영상 부친인데 아까 얘기한 백두산 해군사관학교 3기로 이제 소위를 인관해가지고 이때 중위였습니다. 백두산 함의 갑판 사관으로 이 배에 승선을 해서 백두산 함에서 전투를 실제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6.25 전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그런 모든 증언을 많이 하고 다녀요. 책도 이제 아까 얘기했더니 바다를 품은 백두산, 이 책도 막
만들고요. 했는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은 장로 하랬더니 난 장로 도저히 못해. 그래서 집사라고 아직도 93세인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 걸 했다는 거 알고 그렇게 다니고 이 저 최재형 감사원장 어머니죠. 이분 부인도 회사 진해에서 하도 선배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부인으로 꼭 구하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아주 예쁜 부인이 있어가지고 계속 결혼을 하고 따라다니고 왜 그러다가 자기는 그 당시까지는 교회 안 다녔는데 그냥 그 부인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총사령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의 아들이 전부 다 육해 공군 해병대 다 장교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했어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공군 대위로 법무관으로 공군에 있다가 제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는 육해 공군 해병대 다 자기 다 아들 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총사령관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CTS인가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거 거기에 또 나와서 그 뭐 증언한 것도 있고 유튜브에 보면 그 김미선인가 거기 나와서 사회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게 이분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지만 저하고는 저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지만 해군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쭉 이렇게 그 해군 본부에 있는 자료를 보고 또 어떻게 해군이 그동안에 기도한 대로 이렇게 제가 아는 장군분들이나 연관장교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늘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좀 자료를 만들까 했는데 이번 보훈의 달에 호국보훈의 달에 이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군에 대한 얘기지만 참 우리가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있었던 다 역사적인 얘기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었다고 저는 이거 연구하면서 아주 많이 저도 깨닫고 또 많이 하나님 믿음이 더 충실하게 되고 내가 군생활 할 때 이렇게 또 해군같이 열심히 했으면 장군 달고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또 의심스럽거나 이런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면 이제 참고적으로 해군 보면 계급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넓은 거 있으면 장군입니다. 누런 게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장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하나 둘 세 개 넓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아 이거 장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거 여기서 김영웅인가 그때 그 나오는데 해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달고 나오는데 보니까 대령 걸 4개 달은 거 있더라고. 내령이 4개 달았으면 대령입니다. 대령, 중령, 소령. 대령은 4개, 중령은 3개. 그 다음에 소령은 2개인데 가운데 하나. 이게 이제 연관장교고. 밑에 대위는 2개, 맨 끝에 있는 거는 준인데 준이하고 소위는 틀린 게 준이라는 건 노란 거죠. 장교인데 하사관 중에서 기술사관이라고 해서 준이가 있는데 그거는 가운데 금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견장을 보면 아 이게 뭐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군인들이야 많이 접해서 아는데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려놨습니다. 그 준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그러면 대장이죠. 예. 예. 질문 없으십니까? 무슨 입사 뭐 질문 없어요? 질문 되는데. 우리 저 목사님 뭐 없습니까? 질문